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이 여러분의 확실한 두통 치료제가 되어드리겠습니다. 경제 뉴스가 연예 뉴스처럼 쉽게 들리는 그날까지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 10월 5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서울시에서 재미난 행사를 하나 하고 있어서 저희가 알려드릴까 하는데요. 네. 모의 크라우드 펀딩 컨테스트 이런 걸 하고 있대요. 모의 크라우드 펀딩이요? 그렇죠. 저희가 시사용어 시간에 크라우드 펀딩에 대해서는 알려드렸었죠. 네. 그런데 크라우드 펀딩을 아직까지 한 번도 안 해본 시민들이 너무 많잖아. 네. 그래서 시민들이 직접 한번 크라우드 펀딩의 첫맛을 느껴보시라 이래가지고 이 컨테스트를 10월 12일까지 하고 있다고 합니다. 크라우드 펀딩은 자기 돈을 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거는 모이니까 가짜 돈이겠군요. 그렇죠. 일단 서울시가 밝힌 바에 따르면요. 2016년 서울시 창업 박람회 모의 클라우드 펀딩 배틀에 참가하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이번 행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해요. 유명한 기업을 홍보하는 동시에 일반인들에게도 크라우드 펀딩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 마련했다. 뭐 이런 설명이 붙어 있습니다. 일단 이 행사에 참가하기 위해서는요. 일반인들은 오픈 트레이드라는 사이트가 있거든요. 네. 여기에 들어가셔서 회원 가입하시면 됩니다. 네이버나 카카오에 오픈 트레이드 치면 바로 사이트는 나오고요. 회원 가입한 다음에 실명 인증을 하면 누구나 모의 투자에 참가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실전을 하기 전에 모의고사를 볼 수 있다. 이런 개념이군요. 그렇죠. 그래서 실명 인증까지 다 끝내면 1인당 500만 원을 준대요. 예. 근데 실제 500만 원은 아니고요. 예, 예. 가상 투자할 수 있는 투자금을 준다는 얘기입니다. 네. 이 500만 원을 가지고 콘테스트에 올라와 있던 기업들 중에 마음에 드는 기업, 발전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기업 골라가지고 투자하면 되는데 한 기업에 500만 원을 몰빵할 수 있는 건 아니래요. 한 기업에 최대 투자할 수 있는 금액은 200만 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못해도 최대 3개 기업에게는 투자를 해야 된다는 얘기인 거죠. 예. 그러면 내가 투자한 기업 중에 나중에 성과가 좋은 게 나오면은 뭔가 혜택이 돌아오나요? 실질적으로 그런 혜택은 없고요. 요번 투자에 참가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추첨을 한대요. 추첨을 해서 아이패드 프로 예. 누구나 갖고 싶잖아요. 아이패드 프로나 신세계 상품권 또 스타벅스 커피 상품권 이런 것들을 준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그 성과라는 거는 내가 투자자로서의 자격이 있나 없나 그거를 확인하는 거군요. 그렇죠. 현재 이번 컨테스트에 참가한 기업이요. 24개 팀이나 된대요. 그래서 열띤 경합을 하고 있는데요. 이 열띤 경합을 하는 이유가 또 따로 있더라고요. 이 24개 팀 중에 투자를 가장 많이 받은 상위 10개 팀은요. 오는 11일 서울 DDP라고 있죠. 예전에 동대문 운동장이 이렇게 바뀌었잖아요. 네.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인데 여기서 박원순 서울시장 그리고 유력 투자자들 앞에서요. 현장 IR을 진행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는 거예요. 네. 자기 회사를 자랑할 수 있다는 거지. 오. 그러니까 상위 10위권 내에 들기 위해서 24개 팀이 엄청나게 노력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오늘 이 소개를 하고 있는 이유는요. 저희 형제 기업 하나 있잖아요. 위시플렉스. 그렇죠. 위시플렉스도 이 24개 팀 중에 하나입니다. 일단 힘내요란 이름으로 참가하고 있고요. 현재는 다행히도 9위라고 해요. 네. 그런데 10위권 내에 꼭 들고 싶다고 저희들한테 홍보를 좀 부탁해 왔어요. 그러니까 저희는 이거를 모른 척할 수가 없잖아. 그렇죠. 그래서 저희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 애청자 여러분들한테 좀 부탁을 드리기 위해서 소개를 하고 있으니까요. 너무 노여워하지 마시고 귀엽게 봐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면은 나의 투자 실력을 모의로 알아볼 수도 있으면서 운이 좋으면은 아이패드 프로까지 챙길 수 있는 실질적인 이익도 가질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거기다가 진짜 크라우드 펀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 시스템에 대해서도 명확히 이번 기회에 알 수가 있으니까요. 관심 있으신 저희 애청자 여러분들 많은 참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꼭 위시플렉스에 투자 부탁드릴게요. 은행입니다. SC제일은행이 찾아왔습니다. 고객이 있는 곳으로 찾아가는 은행 서비스, 찾아가는 뱅킹 서비스를 SC제일은행에서 만나보세요. 서비스 신청은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언제나 고객이 제일, SC제일은행. 그러면 오늘 꼭 챙겨야 할 경제 브리핑. 소비자 물가가 7개월 만에 최대치로 상승했습니다. 오, 그래요? 예. 그런데 채소 가격
급등하면서 밥상 물가가 껑충 뛰었거든요. 아하. 체감 살림살이가 정말 헬조선 수준이에요. 아이고. 오늘 통계청이 발표한 9월 소비자 물가 동향을 보면요. 9월 소비자 물가 지수는 111.37, 전년 동월 대비했을 때 1.2% 올랐습니다. 지난 2월에 1.3% 이후 줄곧 1% 이하의 상승률을 보였던 물가가 7개월 만에 최대폭으로 뛰어오른 거죠. 지출 분류별로 보면요. 대부분의 항목이 상승했는데 식료품 그리고 비주류 음료 전년 동월 대비했을 때 5.6%로 오르면서 가장 큰 폭을 기록했습니다. 어우, 이건 진짜 우리 먹거리랑 관련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리고요. 일상과 밀접한 가정용품, 가사 서비스 2.4%가 올랐네요. 아이고. 이 밖에 오락, 문화, 음식, 숙박, 의류, 신발, 주류, 담배 일제히 올랐습니다. 안 오른 게 오히려 더 빠를 것 같아, 찾는 게. 안 오른 게 있긴 있어요? 있긴 있습니다. 뭐가 안 올랐나요? 근데 이것도 와닿지는 않아요. 주택, 가스, 수도, 전기. 전기가 여기 있어요. 아니, 다들 전기료 폭탄 맞아가지고 지금 휘청거리고 있는데 전기가 안 오른 거에 들어가요? 일시적으로 깎아준다고 했었잖아요. 이야. 그게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품목별로 보면요. 농축수산물의 물가 상승이 전체 물가를 견인을 했는데 특히 농산물이 폭염 때문에 많이 올랐습니다. 배추는 무려 2배. 아니, 곧 김장철인데 이거 네. 어떻게? 그때 되면 한 3배에서 4배나 오르지 않을까. 그리고요. 시금치가 107.5%, 무가 106%, 풋고추 110%, 기본이 100%입니다. 아이고. 소고기도요. 11%나 올랐습니다. 아, 이제 고기 먹는 거 포기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정부가 올 초부터 꾸준히 물가 상승률이 제로되다. 이거 자랑해 왔잖아요. 그렇죠.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제가 혈압을 재봤더니 혈압도 오른 것 같더라고. 아, 물가는 0%인데 혈압은 100%? 최근에 지방 중소도시 아파트 가격이 하락세에 빠져있다 뭐 이런 얘기들이 솔솔 들리고 있어요. 네. 그런데 이거는 역시 지방만의 일이라고 합니다. 최근 수도권과 광역시 대도시의 아파트 값은요 꾸준히 오름세라는 거야. 네. 무려 6개월째. 그러니까 아파트 시장에서도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는 얘기인 거예요. 일단 경기도를 제외한 전국 8개 시도의 지난달 아파트 매매 가격 지수를 살펴봤더니만요. 전달보다 0.1%가 떨어져서요. 100을 기록했대요. 100점 맞았네. 이는 지난달 1월 이후 매달 전월 대비 0.03에서 0.18%씩 지속적으로 하락한 수치라고 합니다. 아, 지속적으로 하락을 했다. 반면 서울, 수도권, 광역시 대도시의 분위기는요. 이것과 확연히 다르다는 거예요. 이미 6개월 전부터 아파트 가격이 상승 전환한 이후에 가을 이사철이잖아요. 상승폭이 더욱 확대되고 있대요. 서울의 지난달 아파트 매매 가격 지수는요. 전달보다 0.39%가 올라서요. 105.5 기준치를 상회했다는 거죠. 예. 그리고 인천, 경기 등 수도권도 0.21%가 오른 104,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등 5대 광역시도요. 0.1%가 오른 102.4를 기록했대요. 진짜 지방 빼고 큰 도시는 다 올랐군요. 그렇죠. 아무튼 부동산 가격이 언제까지 이런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심화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저희가 독창성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이 아파트 값 오르네 내리네 여기에서 벗어나서 이제는요 안전을 생각해야 될 것 같아. 돈도 좋지만 이번에 경주 지진 겪으면서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파트 이제 싫어. 차라리 내진 설계가 된 단독주택이 좋다. 저희도 단독주택으로 방향을 좀 바꿔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아파트에서도 고층보다는 저층. 네. 참고로 저희는 필로티 구조의 1층에 살고 있거든요. 너무 안전한 것 같아요. 애들이 마구 뛰어도 되겠네요. 다음 소식입니다. 유류세가요 4년 사이에 15%나 늘어났다고 합니다. 오호. 작년에 26조 원을 돌파했는데 오늘 기재부가요 더불어민주당 박강원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요. 작년 유류 세수가 전년 대비에 6%나 증가했어요. 그래요? 기름값이 사상 최저라고 저희가 알고 있는데 세수는 오히려 1년 만에 6%가 늘었다. 신기하죠? 정부가 휘발유, 경유, 각종 유류에 부과하는 유류세는요. 교통,
에너지, 환경세, 그리고 개별소비세, 교육세, 주행세 등이 포함이 되는데 유류세 규모가 2001년에 22조 7천억 원이었거든요. 근데 2012년 23조 3천억, 2013년 23조, 2014년 24조 6천억, 작년 26조 1천억, 4년 새 15%나 늘었습니다. 그렇군요. 아니 보통 유가가 내려가면 물가도 내려가는 게 정상 아니에요? 그렇죠. 아니 근데 물가는 오르고 세금은 더 내고. 야, 진짜 이런 게 창조 경제네요. 그럼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야. 박 PD는 매달 마지막 수요일이 무슨 날인지 아세요? 이거 뭐 무슨 빼빼로데이 그런 거 비슷한 거 아니에요? 빼빼로데이는 11월 11일을 빼빼로데이로 하죠. 매달 이때니까. 이게 문화가 있는 날이라고 하더라고요. 이날 공연이나 이런 걸 보러 가게 되면 가격을 싸게 볼 수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좋은 날이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 문화가 있는 날 행사를 몇 년 전부터 하고 있었는데 문제는 그동안에 법적 근거가 없었다는 거야. 모 은행에서는 문화가 있는 날 은행 예금에 가입하면은 이자도 많이 줬었거든요. 네. 그런데 이게 법적 근거가 없었대. 그런데 이번에 문화체육관광부가요 개정안을 마련해가지고 이 문화가 있는 날에 관련된 법정 근거를 마련했다. 이렇게 밝혔어요. 일단 질러놓고 나중에 법적 근거를 만드나 봐요. 이번 개정안에는요. 지난 5월 개정된 문화기본법에 따라 매달 마지막 수요일을 문화가 있는 날로 지정해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다고 해요. 이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요. 문화가 있는 날에 시행하는 각종 행사를 열 수 있어 지자체 문화가 있는 날 참여가 활성화될 전망이다. 정부는 이렇게 밝히고 있어요. 네. 앞으로 어떤 행사가 있을 거냐 봤더니 국공립 문화시설에서의 공연 및 전시회 등 문화예술 행사, 또 강연회나 그 밖의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행사, 극공립 문화시설의 이용료 할인이나 개방시간 연장 등이 극공립 문화시설 이용을 촉진하는 각종 조치 등 이런 것들이 벌어질 수 있다는 얘기인 거죠. 핵심은 이거 같아요. 이용료 할인. 그런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기존에도 해오고 있는데 왜 지금에야 법적 근거를 만드는지 알다가도 모를 일이에요. 네, 마지막 브리핑입니다. 근데 브리핑이라고는 하는데 조금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요, 여러분들 관심이 많은 플래그십 스마트폰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어제 저희가 구글의 픽셀폰 예상을 했잖아요. 예. 세상에 예상대로 나왔어? 오호. 예, 일단 가격이요 정말 예상대로 아이폰 7과 똑같이 나왔습니다. 그래요? 예, 각각 72만 3천 원, 픽셀 엑스라지는 85만 7천 원. 그 뒤로는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전해드릴 소식이 애플의 아이폰 7인데요. 이 7이 한국 출시 시기가 결정이 됐어요. 언제예요? 21일이라고 합니다. 아하. 그러니까 예년보다 일주일 정도가 빨라요? 이거는 뭘 의미하겠습니까? 애플 본사에서 올해는 한번 삼성을 제대로 안방에서 꺾어보자 이런 의도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러겠네요. 예, 그리고 아이폰 7에요 애플페이도 장착될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이것도 삼성페이랑 맞짱 뜨겠다 이 얘기군요. 예, 그리고요 놀라운 소식이 하나 있습니다. 애플이 마침내 국내 1호 애플 스토어를 신사동 가로수길 여기에 설립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AS 관행이 좀 바뀔 수가 있는 건가요? 아무래도 좀 더 고객 친화적으로 되겠죠. 자, 그리고 마지막 스마트폰 소식은요 소니입니다. 소니의 플래그십 모델 엑스페리아 XZ가요 오는 10일에 정식 출시가 되는데요. 얘는 이게 스마트폰이 맞나 싶어요. 왜요? 카메라가요 너무 고화질이야. 후면이 2300만, 전면이 1300만. 이거는 웬만한 DSLR이랑 비슷할 것 같은데요? 거의 더블 스코어 아닙니까? 이 정도면? 남들은 지금 후면이 1200만 화소 왔다 갔다 하는데 얘네는 전면이 1300만 화소입니다. 거기다가요 고해상도 음원을 재생할 수 있는 기능이 있는데 심지어 CD나 MP3 플레이어 음질 이것도 나쁘지 않잖아요. 그렇죠. 근데 얘네가 플레이를 할 수 있는 이 고해상도 음질은 CD나 MP3보다 훨씬 좋고요. CD나 MP3 음원도 자동으로 업스케일을 한대. 음질을 더 좋게 만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요. CD도 좋은데 CD보다 더 좋게 자동으로 업스케일을 해줘서 정말 귀가 호강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거는 가격이 얼마인가요? 80만 원에서 1,400원이 빠집니다. 아하.
세 가지 모두 나름의 매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박 PD는 이 세 개 중에 고르라면 뭐 사실 거예요? 저는 이 카메라랑 사운드가 굉장히 끌리는데요. 아, 그렇군요. 이번 강의는 영향력에 관한 것입니다. 상위 업체의 영향력이라고 해야겠죠. 지난 10년 동안 웹사이트 수는 폭발적으로 늘었습니다. 현대 페이지 뷰는 이번보다 훨씬 집중되고 있습니다. 2001년 미국 전체 페이지 뷰 상위 10위 사이트가 31%를 차지했는데 2010년 들어서는 75%로 늘었습니다. 구글, 페이스북, 아마존은 단순한 IT 기업이나 쇼핑몰이 아닌 거죠. 심지어 아마존 CEO 제프 베조스는 유력 일간지 워싱턴 포스트를 인수했습니다. 요즘 농부들은 파종할 때마다 씨앗을 새로 사야 합니다. 씨앗이 자라서 열매나 곡식이 되고 거기서 다시 씨앗이 나오는 건데 어찌 된 걸까요? 글로벌 생물공학 기업 몬산토는 제초제를 뿌려도 작물이 죽지 않는 씨앗을 팝니다. 농부에겐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어 획기적이죠. 다만 유전자 변형 씨앗이기 때문에 재생산이 안 됩니다. 결국 농부는 영원히 몬산토 씨앗을 사야 합니다. 더 큰 문제는 씨앗값이 해마다 크게 오른다는 겁니다. 위기에 빠진 자본주의, 다행히 우리가 구할 수 있습니다. 부유한 노예, 슈퍼 자본주의의 저자 로버트 라이시가 신간 자본주의를 구하라에서 해법을 공개합니다. 상위 1%의 독주를 멈추게 하는 법, 자본주의를 구하라. 도서출판 김영사. 그러면 오늘의 섹션 시작할 텐데요. 10월은 무슨 계절이다 알고 계세요? 독서 아닙니까? 근데 독서의 계절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 매일같이 속보 나오는 게 있죠. 노벨상. 그렇죠. 노벨상의 계절이다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벌써 3일 생리의학상 발표가 나왔죠. 네. 그리고 어제 4일 물리학상도 발표가 됐고요. 5일 저희가 방송을 지금 녹음하고 있는 시간이 좀 지나가면 화학상도 발표될 예정이고요. 7일날 평화상, 10일날 경제학상, 그리고 13일날 마지막으로 문학상 수상자가 발표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문학상이 맨 마지막에 발표하는 걸 보니 노벨상의 꽃인가 보죠? 그렇죠. 그런데 벌써 이웃나라인 일본은 난리가 났어. 그쵸. 생리의학상 수상을 했잖아. 그렇죠. 일본의 요시미 요시노리 도쿄 공업대 명예 교수가요. 생리의학상을 수상했는데 일본이 벌써 25번째 노벨상이라는 거예요. 와. 그야말로 일본 열도 전체가 축제 분위기라고 하고요. 더 놀라운 점은 3년 연속 과학 분야 수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본인이 과학 분야에서만 벌써 22명째 수상을 했대요. 일본이 전방위로 강대국인 거는 분명하지만 이제는 노벨상의 나라 이런 수식어가 부끄럽지 않을 정도가 됐네요. 그렇죠. 반면에 바로 그 이웃인 우리나라는 올해도 헌물을 켤 공산이 크다고 나와 있어요. 올해 노벨상 발표 전에 우리나라에선 누가 수상이 가능할까? 두 분을 꼽았대요. 네. 한 분은 생리의학상 분야에서 김빈내리 서울대 석좌 교수가 받을 가능성이 좀 있다. 또 한 분은 매번 언급되는 문학상의 고은 씨. 그런데 벌써 한 분은 물을 먹으셨죠? 네. 이미 김빈내리 교수는 일본의 영광을 빼앗겼다고 하고요. 또 물리학상은 어차피 수상 가능성이 없다고는 하지만 어제 발표된 물리학상은 영국 국적의 학자 3분이 받으셨어요. 이것도 벌써 끝났고 또 2005년부터 꾸준히 노벨 문학상 수상 후보로 오르내린 고은 씨의 경우에도요.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는 않다고 합니다. 이 노벨상을 가지고 베팅을 하는 업체가 있대. 네. 영국의 레드 브루스크란 업체에서 누가 올해 노벨 문학상을 수상할 것인지 확률을 계산해 봤더니만요. 일본의 무라카미 하루키, 박 PD가 좋아하는 작가죠. 네. 이 분이 5대1. 근데 우리나라의 고은 시인은 33대1. 확률이 엄청 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왜 우리나라는 이처럼 노벨상에서 소외되고 있을까? 노벨상의 모든 것을 통해서 알아볼까 합니다. 일단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다시 한번 환기시키는 의미에서 노벨상이 무엇인지부터 알아볼 텐데요. 노벨상 누가 만드는지 다 알고 계시죠? 노벨. 그렇죠. 노벨이 다이너마이트를 발명했잖아요. 그래서 엄청난 유산을 남겼다고 해요. 3,100만 스웨덴 크로나를 남겨놨다고 하는데 이 남겨놓은 기금을 바탕으로 해서 제정된 게 노벨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1901년부터 문학, 화학, 물리학, 생리학, 평화 이렇게 5개 분야에서 상을 수여하기 시작했다고 해요.
아니 근데 하나가 빠졌네. 경제학상. 네. 경제학상 어떻게 된 건가 살펴봤더니만요. 지난번에 저희가 한번 방송을 통해서 말씀드렸듯이 경제학상은요. 1968년 스웨덴 중앙은행 창립 300주년 기념으로 만든 상이래요. 그래서 명칭도 조금 다르다고 합니다. 알프레드 노벨을 기리는 스웨덴 중앙은행 경제학상. 그러니까 일반 노벨상이랑 약간 다르다는 얘기인 거예요. 네. 그리고 다른 상들은 상을 받으면 상금을 받잖아요. 네. 수상자들이. 근데 노벨 경제학상은요. 상금을 직접 받는 게 아니래. 노벨 재단에 기탁하는 조건으로 받게 된대요. 상금을 못 받는다는 얘기인 거예요. 한마디로. 따라서 노벨 경제학상은 노벨상에 포함되어 있긴 하지만 여전히 태생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노벨상이 맞느냐 안 맞느냐 뭐 이런 얘기가 나온다는 얘기인 거죠. 그리고 재미난 것은요. 물리, 화학, 경제학상은 스웨덴 왕립 과학 아카데미에서 수상자를 선정하고요. 생리의학상은요. 스웨덴 카롤린스키 의학연구소에서, 또 문학상은요. 스웨덴 학술원, 평화상은 노르웨이 국회 노벨위원회에서 수상자를 선정한대요. 각각 상마다 선정한 곳이 다 달라. 그리고 시상식도 저는 한 곳에 다 열리는 줄 알았거든요. 네. 시상식 열리는 장소도 다 다르더라고요. 노벨이 사망한 12월 10일에 시상식이 열리는데요. 생리의학, 물리, 화학, 문학, 경제학 분야는요.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열린대요. 그런데 평화상, 우리나라 김대중 대통령이 받았던 평화상은요. 노르웨이 오슬로에서 열린대요. 그러니까 수상식 장소가 다른 거죠. 이거 왜 그런 거죠? 이는요. 노벨 재단이 설립된 1900년 당시에 노르웨이와 스웨덴이 한 나라였대. 한 나라였어요? 그렇죠. 그랬다가 1905년에 분리가 됐는데, 분리가 되면서 야 니네 그냥 떨어져 나가 이렇게 하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노르웨이한테 다 가지고 나가는 건 뭐하고 평화상만 가지고 나가라. 나머지는 스웨덴에서 알아서 할 테니까.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네. 노르웨이가 착하군요. 하나만 가져갔네. 국력이 스웨덴보단 좀 약하잖아요. 네. 또 재미난 것은요. 노벨상 수상자들이 언제 수상 소식을 알 수가 있을까요? 전날? 보통 발표 당일날에 대해서야 이 수상자들도 수상 소식을 알게 된대요. 그래서 갑자기 이렇게 전화가 온다는 거예요. 노벨 재단입니다. 당신이 수상자로 선정됐습니다. 이런 전화를 받기 전까지 수상자인 당사자마저도 수상 여부를 알지 못할 정도로 보안이 엄청 철저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노벨상 심사위원도요. 비밀에 붙여져 있대. 그리고 노벨상 상금은요. 각 분야당 800만 크로나, 우리나라 돈으로 10억 2,500만 원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아까 얘기대로 경제학상은 이걸 못 받는 거예요. 네. 근데 이것도 궁금하실 거예요. 보통 단독 수상이 아니라 공동 수상이 많잖아요. 요즘 들어서는. 네. 아니 그러면 각각 사람들한테 이거를 각각 주는 건가? 아니면 이걸 나누는 건가? 어떻게 할까요? n분의 1로 주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당연히 n분의 1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공동 수상자가 많으면 상금이 줄어드는 거야. 그런데 이 노벨상 상금이요. 원래는 1,000만 크로나였대요. 그런데 전 세계가 경제 위기를 겪었잖아요. 기금 운용에 어려움을 겪었대. 노벨 재단마저도. 그래서 2012년부터 상금을 800만 크로나로 대폭 줄였다고 하더라고요. 또 재미난 것은요. 1901년부터 수여를 해왔잖아요. 지난해까지 총 573번의 노벨상이 수여가 됐는데요. 공동 수상자를 포함해서 전체 노벨상 수상자는요. 874명이나 된대요. 그리고 26개 단체한테도 상을 주잖아요. 네. 그래서 진짜 노벨상을 받은 사람은 900명이 훨씬 넘는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런데 놀라운 점이 있어요. 이 노벨상 박 PD한테 준다고 하면 박 PD는 진짜 가문의 영광으로 여길 거 아니야. 그렇죠. 당장 스웨덴까지 쫓아가겠죠? 그렇죠. 그런데 노벨상 나 안 받아. 거부한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오. 그것도 한 사람이 아니라 무려 6명이나. 장폴 사르트르가 1964년에 문학상을 거부했대요. 그리고 레트독 베트남 전 총리도요. 1973년에 헨리 키신저 당시 미국 국무장관과 평화상 공동수상을 거부해버렸대. 네. 그것도 자발적으로. 또 독일의 리아트리 쿤이란 분이 화학상을 거부한 바가 있고요. 아돌프 부텐안트란 분은 1939년 화학상을 거부했고요. 의사인 게르하르트 도마크란 분은 1939년 생리의학상을 거부했는데 이 세 사람은 다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당시 나치 정권이 수상을 금지시켰다는 거야. 왜요? 이 세 사람은 받고 싶었지만 나치 정권이 스웨덴이랑 별로 사이가 안 좋았나 봐. 받지 말라고 해가지고 국가에서 받지 못하게 하니까 수상을 못했다고 합니다. 의외네요. 히틀러가 게르만족의 우수성을 강조를 하려면은 상을 받게 했을 것 같은데. 그렇죠. 그리고요. 닥터
닥터 지바고라고 아시죠? 네. 닥터 지바고의 작가인 보리스 파스테르나크도요. 1958년 문학상 수상자로 결정됐대요. 근데 이 파스테르나크도요. 정부의 압력 때문에 수상을 거부한 바가 있다고 합니다. 예. 대부분 정권에서 이걸 막았군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까지 최연소 수상자는요. 2014년 평화상을 받은 말라라 유사프자이란 소녀인데요. 당시 나이가 17살밖에 안 돼요. 이 파키스탄에서 탈레반 정권의 폭력을 고발했던 그 소녀죠. 그리고 최고령 수상자는요. 2009년에 90세의 나이로 경제학상을 받은 레오니트 후르비츠란 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비운의 후보도 있어요. 비운의 후보가 되게 유명하신 분이야. 정신분석학의 창시자 이렇게 불리는 분이 있죠. 프로이트. 그렇죠. 프로이트는요. 생리의학상 후보로 무려 12번이나 거론이 됐대요. 근데 한 번도 수상 못했어. 예. 진짜 비운이죠. 우리나라 고은 시인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적지 않죠. 그러니까요. 그리고 평화상과 경제학상을 제외한 순수 노벨 과학상을 배출한 국가는요. 지금까지 28국에 달한대요. 상당히 많죠. 그런데 놀라운 점은요. 1979년 파키스탄 이래로 25년 만인 2004년 이스라엘이 신규 노벨클럽에 가입했을 정도로 폐쇄적이란 거예요. 받는 나라만 받는다? 그렇죠. 그래서 노벨상 수상 100년째인 2000년까지 노벨 과학상은요. 미국이 42.4%를 차지를 해버렸어요. 영국이 14.9%, 독일이 13%. 그러니까 미국, 영국, 독일이 무려 70.3%를 독식을 했거든요. 예. 근데 더 큰 문제는 이 같은 독식 현상이 점점 강화되고 있다는 거야. 2001년에서 2015년 동안 미국이 노벨 과학상을 휩쓴 수치가 무려 51.8% 엄청 급증했다는 거죠. 또 놀라운 점은요. 이런 노벨 과학상의 독식 현상이 국가뿐만 아니라 개별 연구기관에도 적용된대요. 노벨 과학상을 가장 많이 수상한 대학이 어딜까요? 아무래도 오래된 하버드 아닐까요? 맞습니다. 미국 하버드대에서 무려 20명의 노벨 과학상 수상자를 배출했고요. 그 다음이 캘리포니아 공대 그리고 스탠퍼드 대학. 5번째로 노벨상을 많이 배출한 국가인 러시아보다도 이들 대학에서 배출한 노벨상 수상자가 더 많대요. 예. 아무래도 노벨 과학상을 받으려면은 연구를 기초부터 전문 분야까지 꾸준히 해야 되고 이걸 꾸준히 한다는 얘기는 돈이 많이 들어간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또 다른 지적도 있더라고요. 한겨레 신문은 이렇게 미국이 독식하고 있는 이유가 노벨상 후보자 선정 방식 때문이다. 이런 지적을 했어요. 이 내용을 살펴봤더니 진짜 놀랍더라고요. 노벨상은요. 전 세계에서 수백 수천 명 관련 분야 전문가들의 추천을 받아서 스웨덴 왕립과학원에서 물리화학상을, 카롤린스카 의대에서 생리의학상을 관련된 최종 수상자를 선정한대요. 그런데 이 수백 수천 명의 관련 분야 전문가들을 여기서 다 하나에서 끝까지 다 알기는 힘들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수상자 선정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요. 기존의 노벨상 수상자들의 추천 이거라는 거예요. 돈이 돈을 낳는 것과 같은 거군요. 그렇죠. 이 때문에 1972년까지 미국 노벨상 수상자가 92명이 되거든요. 48명이 노벨상 수상자를 스승이나 선배로 두고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스승이 자기 제자들 또 노벨상을 또 준다는 얘기인 거죠. 무려 스승과 제자 계보가 5세대까지 연결된 경우까지 있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심각하죠. 이 때문에 노벨상에도 마태 효과가 있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어요. 마태 효과 들어보셨어요? 네. 마태 효과가 성경에서 나온 말이잖아요. 그렇죠. 성경에 마태복음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뭐 이런 내용이 있는데 이거는 갈수록 심화되는 빈익빈 부익부 현상을 타는 경제 용어라고 하더라고요. 네. 따라서 이 노벨상에 마태 효과가 있다는 것은 노벨상을 받았던 나라, 수상했던 기관에서 계속 휩쓰는 현상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 이걸 나타낸다는 얘기인 거죠. 아니 세계 최고 권위의 노벨상마저 빈익빈 부익부 현상에 휩쓸리고 있다. 이거 너무 씁쓸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메이저리그에 보면은 최종 챔피언전을 월드 시리즈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실 메이저리그라는 게 엄밀히 말해서 토론토를 제외하면 29개 팀이 다 미국이에요? 그러니까 캐나다 딸랑 하나 껴놓고 월드 시리즈래. 그러니까 말이에요. 이게 말이 돼요? 아니 올해 KBO에서 우승한 두산 베어스라도 같이 맞붙던가. 그렇죠. 그런데 정작 WBC 이런 거 하면은 거의
한국이나 도미니카, 일본이 미국을 이긴단 말이야. 그렇죠. 그거와 굉장히 비슷한데요. 지네들끼리 자기들만의 리그를 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이렇게 자기들만의 리그를 하고 있는데도 일본이 3년 연속 노벨 과학상을 수상했다. 이 사실은 너무 부럽기만 하죠. 일본은 그들만의 리그에 탑승을 한 거죠. 그렇죠. 아니 그런데 이런 의문이 드실 거예요. 일본은 봤는데 왜 우리나라는 노벨 과학상에서 철저히 외면당하고 있을까? 이유가 뭘까? 혹시 투자가 부족하기 때문이 아닐까? 이거에 대해서 최근 국제학술지인 네이처라고 있죠. 네이처에서 아주 신랄하게 국내 현실을 비판한 내용이 있어요. 네. 네이처가 뭔 얘기를 했냐면요. 한국 과학자 중에 노벨상 수상자가 없는 이유로 정부 투자 대비 낮은 연구 성과, 이걸 원인으로 꼽았어요. 도대체 이게 뭔 얘기인가 살펴봤더니만요. 한국은 범국가적으로 노벨상 수상자를 배출하기 위해 엄청난 연구 개발 투자를 진행해 왔대요. 이미 한국은요. 2014년 GDP 대비 R&D 예산이요. 얼마인 줄 아세요? 무려 4.29%. 예전까지 가장 많았던 이스라엘은 2004년에 노벨 과학상 받았다고 했죠? 네. 근데 여기도 4.11%밖에 안 돼요. 여기를 앞질러 버렸대. 2014년에. 또 노벨상 강국인 미국과 일본이 2014년 GDP 대비 R&D 예산 비중이 얼마인 줄 아세요? 미국은 3%, 일본도 4%에 그쳐요. 우리나라가 엄청 높다는 얘기인 거죠. 아니 그러면 우리나라가 GDP 규모가 작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뭐 이런 얘기도 하실 거예요. 그런데 금액면으로 따져봐도요. 우리나라의 R&D 투자 규모는요. 605억 달러. 전 세계 몇인 줄 아세요? 6위예요. 6위. 오. 우리나라 경제 규모는 10인데 R&D 투자는 규모만 따져도 6위예요. 6위. 미국, 일본, 중국, 독일, 프랑스 다음이에요. 아니 그러면은 답이 대충 나오는 것 같아요. 정부가 이렇게 지원을 많이 해주지만 엉뚱한 곳에 쓰인다든지 아니면 제대로 쓰이긴 하는데 그게 노벨상 수상을 위한 것에만 쓰이다 보니 오히려 효과가 떨어진다. 둘 중에 하나 아닙니까? 그렇죠. 네이처가 지적한 거를 다시 따라가 보면 이런 얘기를 해요. 한국 정부의 많은 투자에도 불구하고 현재 한국 연구진이 내놓는 논문 수가요. GDP 대비 R&D 투자 비중이 1.2%에 불과한 스페인과 비슷한 수준이래요. 아 그러면은 우리나라 학자들이 함량이 떨어진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건가요? 함량이 떨어진다고 봐야 될까요? 일단 우리나라의 논문 수는요. 중국의 7분의 1밖에 안 돼요. 그리고 영국, 독일, 일본의 절반 수준이고요. 인구 대비 연구자 숫자에서도요. 한국은 근로자 1000명당 연구자가 12.84명으로요. 일본이나 독일보다 많아요. 그런데도 논문 발표 수는요. 일본이나 독일보다 크게 뒤져요. 이유가 도대체 뭘까? 네이처는 이런 분석을 해요. R&D 투자 대부분이요. 삼성, LG, 현대차. 뭔가요? 우리나라 대기업들이죠. 대기업들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이 대기업들이 R&D 투자를 하게 되면 뭘 하겠습니까? 기초과학에 투자를 할까요? 당장 돈이 되는 분야에만 투자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학자의 문제가 아니라 대기업의 엄한 곳에 돈이 흘러 들어가고 있는 거군요.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2014년 R&D 투자에서 기업의 비중이 얼마나 되냐 따져봤더니만 무려 75%. 그러면 우리나라 R&D 투자의 75%는 기초과학이랑 상관없는 분야에 투자되고 있다 봐도 무방하다는 얘기인 거죠. 당장 상용화와 관련된 분야로 많이 흘러가겠네요. 그렇죠. 그러면 나머지 25% 정부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데 정부 투자마저도 문제가 심각하대. 네이처의 지적입니다. 기초과학 분야보다는요. 반도체, 통신, 의료 등 응용 분야에 집중되어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네. 거기다가 이런 분야에라도 좀 꾸준하게 장기적으로 투자해주면 문제가 없을 텐데 급격하게 시류에 흔들린다는 거야. 너무 트렌드에 쫓아다닌다는 거예요. 네이처가 이런 예를 들었어요. 올해 3월에 국내에서 커다란 이벤트가 있었었죠. 알파고, 구글의 인공지능, 그리고 이세돌 구단과 바둑 대결이 나오자마자 대통령까지 나서서 뭐란 얘기를 했어요. 인공지능에 2020년까지 1조 원을 투자하겠다. 이렇게 계획을 밝힌 게 네이처가 지적하는 예입니다. 네이처는 알파고 열풍이 불자마자
인공지능이 미래다 이러면서 곧바로 이 분야 투자를 늘리는 주목구구식 대응이 오히려 과학자들의 사기를 꺾어놓았다 이렇게 비판을 해요. 일리가 있네요. 거기다가 네이처는 이런 국내 과학계의 현실 때문에 한국의 많은 과학 인력이 해외로 유출되고 있다고 강조를 하더라고요. 우리나라 과학자들이 공부하러 가장 많이 나가 있는 나라가 미국일 거 아니에요? 네. 실제로 미국 과학재단에서 조사를 해봤나 봐요. 2008년에서 2011년까지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한국인 과학자 중 한국에 돌아가지 않고 미국에서 계속 공부하고 싶어요? 계속 연구하고 싶어요? 이렇게 대답한 비율이 몇 %나 될까요? 대부분일 것 같은데요. 대부분 맞아요. 70%나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국내에서 아무리 R&D 투자를 늘려도 연구 환경이 개선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인재들이 돌아올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여기다 대놓고 야 니네 애국심 없어? 돌아와서 우리나라 과학 세워놔야 될 거 아니야. 이런 얘기 통하지가 않는다는 얘기인 겁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나온 얘기는 일반적인 우리나라가 노벨상을 왜 받지 못하는가 이런 분석에서 나온 얘기인 거고요. 제가 생각하는 것은 더 큰 문제도 있는 것 같아요. 뭐냐면요. 정부는 물론이고 대부분의 우리나라 국민들이 목적과 목표를 구분하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과학을 연구하는 이유가 뭘까요? 인류의 삶을 향상시키겠다. 이런 목적 때문이 아닐까요? 네. 그런데 우리나라는 단지 노벨상을 받기 위해서 과학 연구에 투자한다. 이런 목표에만 매달리고 있다. 이런 얘기인 거죠. 이게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나라 대부분의 학생들이 중고등학교 때 학원 다니고 과외에서 성적을 조금씩이나마 올리죠. 그렇죠. 그래도 기대했던 만큼은 아니더라도 나름 원했던 대학이나 그 상위 학교로 진급을 합니다. 어른이 돼서도 이거를 반복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과학자든 공무원이든 야, 돈 좀 쓰고 학원 다니고 조사 좀 맡고 그러면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의식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때문에 국내 과학자들은요, 자신의 연구를 즐길 수 없이 그저 보여주기식 성과 내기에 급급하게 된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실제로 국내 과학 연구 투자 결정은요, 거의 대부분이 노벨상을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이거에 따라 결정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노벨상과 관련 없는 분야는 지원받기가 거의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국내 과학자들이요, 최근에 재미난 청원도 했대요. 이게 재미나다고 표현하면 뭐하고 오픈 청원. 뭐냐면요, 정부 지원 과제에 과학자들이 자발적으로 제안한 연구가 거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를 늘려달라고 정부에 청원을 했대. 이 얘기가 뭐겠습니까? 바꿔 얘기하면 정부에서 야, 니네 뭐뭐뭐 연구해. 다 정해준다는 얘기인 거야. 네. 과학자들이 나 뭐 연구하겠어요가 아니라. 이러니 어떻게 제대로 된 연구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한 과학자는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같은 연배 일본 교수들은요, 자신이 하고 싶은 연구를 할 때 연구비 걱정을 하는 것을 본 적이 없대요. 근데 우리나라 교수들은요, 자신이 하고 싶은 연구를 하려면 연구비를 받기 위해서 제안서 쓰는데 열정을 모두 다 허비해버린다는 거예요. 실제로 진짜 하고 싶은 연구를 하기가 힘들다는 거죠. 정부에서 지정한 연구를 하지 않는 이상에는. 예. 이런 상황에서 올해 노벨 생리학상을 수상한 일본의 오스미 교수처럼 효모 단백질의 생성과 노쇠 현상 그리고 노폐물이 어떻게 처리되는지 무려 40년 동안 연구하는 이런 게 가능할까요? 우리나라에서 진짜 불가능할 거 아니에요. 4년도 못하죠. 그렇죠. 근데 오스미 교수 내용을 좀 찾아봤더니만요, 진짜 재미난 분이시더라고요. 노벨상을 받기 전까지는요, 일본 내에서도 거의 주목을 받지 못했대요. 도쿄대, 일본 최고 명문대학이죠. 여기를 졸업하긴 했고, 그리고 미국 유학까지 갔다 왔대요. 그런데 오스미 교수는요, 자신의 모교인 도쿄대에서 정교수가 되지 못했대. 예. 그래서 이분은 어떤 선택을 했냐면요, 51세에 국립연구기관의 연구원 겸 교수로 옮겨야 했대요. 그런데 이거에 대한 불평이 전혀 없대. 왜냐? 자신이 아까 40년 연구를 했고 했잖아요. 40년 동안 했던 연구를 계속 할 수 있으니까 이게 더 기쁘다는 거야. 그래서 그저 묵묵히 자신이 궁금해했던 과학 원리를 40년 넘게 연구하다 보니까 노벨상까지 받는 영광을 차지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스미 교수 부인이 인터뷰한 게 너무나 재밌어요. 남편을 이렇게 디스해도 되나? 그래도 노벨상 받은 분인데 남편은 좀 대충대충 하는 이상한 사람이래. 노벨상 받았는데. 그리고 777 못하게 적당히 하는 사람이래요. 어떻게 실험이 잘 됐는지 알 수가 없대. 부인 얘기예요. 근데 이 부인도 같이 도쿄대에서 연구를 했던 연구원 출신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죠. 예.
그런데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남편은 호기심이 왕성해서 흥미가 생기면 다른 건 전혀 상관 않고 연구만 계속했대요. 그리고 전형적인 연구자여서 연구가 시작되면 정신없이 연구만 합니다. 이렇게 남편을 평가하더라고요. 디스가 아니라 끝에는 진짜 칭찬 아니에요? 그리고 오수미 교수도요,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남들과 경쟁하기는 싫다. 아무도 하지 않는 분야를 개척하는 편이 즐겁다. 성과연봉제에서 얘기했던 그 내용 또 오수미 교수가 증명해주고 계시죠? 네. 오히려 도쿄대에서 계속 있었더라면 노벨상을 받지 못할 것이다. 거기는 경쟁이 너무 심하니까 이렇게 털어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스미 교수의 노벨상 수상은요, 노벨상을 받으려는 목표 때문에 연구를 했던 게 아니라 그냥 과학이 좋아서 과학을 통해서 인류의 행복을 높이겠다, 이런 목적하에 연구에만 매달리다 보니까 노벨상이 그냥 딸려온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얘기인 거죠. 제가 또 야구의 예를 들어야 될 것 같은데요. 한국과 일본을 야구를 비교를 해보면요, 과학이랑 정말 비슷해요. 오호. 일본에는 물론 프로야구도 있고 다양한 리그가 있는데 가장 밑바닥에는 지역 리그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은 동호인 야구인 거죠. 사회인 야구 비슷한 거. 예. 그런데요, 놀라운 거는요, 이 사회인 야구, 지역 야구에서 프로리그로 진출하는 선수들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는 그런 경우가 거의 없죠? 저는 들어보질 못한 것 같아요. 뭐 동네에서 자라는 아저씨가 기아나 LG나 롯데에 입단을 했다, 그런 얘기 못 들어봤거든요. 맞습니다. 그만큼 일본은 저변이 탄탄하다는 거죠. 그렇죠. 그분들도 분명히 처음에는 프로 선수가 되려고 야구를 하지 않았을 겁니다. 야구가 좋아서 즐기기 위해서 했을 거란 말이죠. 그렇죠. 이런 점에서 국내에서도 진짜 의미 있는 프로젝트가 하나 진행되고 있더라고요. 뭔 얘기냐면요, 최근 카이스트가 최장 30년간 연구비를 지원하는 프로젝트를 시작하기로 했대요. 예. 그런데 지난달 19일부터 학부생과 교수들을 상대로 프로젝트 공모를 시작했는데, 재미난 것은요, 연구과제에 조건이 있어. 조건이 뭔지 아세요? 현재 핫 이슈가 아니어야 된다. 게다가 10년 내 상용화가 되기 어려운 주제여야 된다. 이 얘기가 뭐겠습니까? 시류에 쫓지 않고 진짜 한우물 팔 수 있는 그런 연구여야만 30년 동안 연구비를 지원해주겠다, 이 얘기인 거잖아요. 카이스트가 웬일이에요? 그러니까요. 국내 과학계에서는 충격적인 내용이라고 하더라고요. 진짜 이 카이스트의 프로젝트가 어떤 성과를 낼지 참 기대가 돼요. 프로야구, 아까 박PD도 얘기했지만 프로야구에서 지금 타격왕이나 홈런왕 이런 수상자들이 인터뷰를 가끔 하잖아요. 인터뷰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상은요, 의식하지 않았고요, 하다 보니까 그냥 상이 쫓아오던데요, 이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 네. 즐기다 보니 상은 따라온다. 한마디로 상을 받기 위해서 운동한 게 아니라 마음을 내려놓고 진짜 운동이 너무 좋아서 열심히 운동을 했더니 상은 그냥 보너스로 받게 됐다, 이 얘기겠잖아. 예, 물론 극소수긴 하지만 음주운전을 즐기는 타격왕도 있어요. 그렇긴 하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왜 이렇게 많이 투자하는데도 노벨상을 받지 못하느냐, 이렇게 타박할 것만 아니라 과학자들이 진짜 노벨상에 매몰되지 않고 열심히 연구를 즐길 수 있는 환경부터 조성해줘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 노벨상 13일날 문학상을 끝으로 발표가 끝나게 되면 거의 모든 언론들이 왜 이번에도 우리는 노벨상을 받지 못하는지에 대해서 정부로부터 우리나라 과학계까지 힐난하고 나설 겁니다. 투자가 더 필요하다느니, 정부가 노력을 안 한다느니, 이런 얘기도 할 거예요. 그렇지만 진짜 우리나라 과학자들이 연구를 마음 놓고 즐길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 있는지에 대한 세밀한 살핌이 있을지 참 의문스러워요. 네. 그리고요, 사실 노벨상을 못 받는 거는 덜 창피해. 노벨상을 받기 위해 이렇게 아등바등 하는데도 못 받으면 그게 더 창피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앞으로는 진짜 노벨상을 받겠다는 이런 목표에만 매달리지 말고요, 진짜 그냥 과학자들이 마음 놓고 자신들의 연구를 즐길 수 있게 하다 보면 오히려 노벨상은 쉽게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역발상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노벨상은 목표이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이 지정학 특성상 노벨 평화상이 유력하잖아. 또 통일되면 그 당시에 대통령, 북한 정권의 1인자 공동 수상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과학상과는 다른 얘기지만 아무튼 카이스트의 역발상적인 노력이 장기적으로 성과를 얻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결혼식 정말 특이하네. 신랑 신부가 같이 들어와. 다 이유가 있지. 이유? 신부의 아버지가 신랑에게 손을 건네주는 이 시기 실은 여성을 소유물로 보는 잘못된 관행이거든. 소유물? 말도 안 돼. 생각해봐. 신부 아버지 책임하에 있던 신부가 새로운 배우자에게 책임이 기속되는 것과 같잖아. 듣고 보니 그러네. 근데 요즘은 여성들 위상이 많이 높아졌잖아. 대통령도 여자고 이런 관행이 더는 없을 듯한데? 그럼 질문 하나. 만일 남성이 여성을 때렸다면 어떤 법적 처벌을 받을까? 폭력이니까 형사재판으로 가겠지? 그럼 맞은 여성이 폭력 남성의 아내라면? 글쎄, 그거야... 쉽게 대답하기 힘들 거야. 여성을 소유물로 보기 때문에 가정법원에 보내진다고. 가정법원? 말도 안 돼. 바로 남성다움을 강요하는 맨박스 때문이지. 남자는 강해야 하고 여성을 보호해야 한다는 잘못된 사고. 이런 편견을 깨부셔야 행복해질 수 있다고. 소중한 우리 딸들을 위해서라도 말이야.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지? 테드에서 200만 뷰를 돌파한 토니 퍼터의 신작 맨박스에 자세한 해법이 나와 있다고. 맨박스라. 당장 사서 봐야 되겠네. 맨박스, 강요된 남자다움에 대하여 도서출판 한빛피즈. 마지막으로는요. 이것도 노벨상과 어찌 보면 연관된 얘기인 것 같아요. 제가 페이스북에서 발견한 재미난 컨텐츠인데요. 초등학생이 4번이나 충격을 받았대. 그래서 도대체 뭐 때문에 4번이나 충격을 받았는가 살펴봤더니만요. KBS의 인기 프로그램 중에 하나인 명견만리라는 프로그램이 있죠. 네. 여기서 나왔던 내용이더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실은 이 프로그램을 보지 못해가지고 그냥 페이스북에 나온 내용만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요. 이 명견만리에서 이런 실험을 했대요. 영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외국 유학생, 대학생들에게 우리나라 수능 영어 문제를 풀게 했대. 2015년도 외국어 언어 영역 중 오답률이 가장 높았던 세 문제를 풀게 했다는 거예요. 외국인 대학생 12명에게. 그런데 세 문제를 모두 맞힌 외국인 대학생이 몇 명이나 될까요? 거의 없었으니까 물어보겠죠? 그렇죠. 12명 중 딱 한 명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이 외국인 대학생들이 놀라는 거예요. 이렇게 짧은 시간 안에 그 지문을 다 읽고 문제를 풀라고? 말도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놀라운 점이 뭔지 아세요? 영어를 모국어로 하는 외국인 대학생들도 쩔쩔맨 이 문제를요. 우리나라 수험생들은요. 10명 중 6명이 정답을 맞췄대요. 이유가 뭘까요? 많이 봐왔던 문제였나 보죠? 맞습니다. 이 문제들이 EBS 교재에 나왔기 때문이라고 하더라고요. 또 재미난 실험을 했어요. 언어 영역 있죠. 최승호 시인의 아마존 수족관이라는 시가 있거든요. 이것도 수능 문제에 나왔나 봐요. 그런데 이 시 문제를요. 원작자인 최승호 시인한테 풀게 한 거야. 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최 시인이 몇 문제 풀었는지 아세요? 빵점이겠죠. 한 문제도 못 풀었대요. 아니 자신이 쓴 시인데도 자신이 모르는 거야. 그런데 수능에 익숙한 우리나라 수험생들은요. 다 한 문제 이상씩들 맞췄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문제가 있죠. 우리나라 수험생들은 외국인보다 영어를 잘해서 이렇게 잘 맞힐까요? 아니면 최승호 시인보다 문학을 잘 이해해서 이렇게 잘 맞힐까요? 명견만리에서 이런 질문을 던지더라고요. 그런데 놀라운 점은요. 이날 초등학생 패널이 이 문제를 보고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저는 4번의 충격을 받았습니다. 사람에 따라 답이 다양하게 나올 것 같은데 정답은 하나로 정해져 있다는 것에 처음 놀랐대. 문제를 푸는 방법이 있다는 것에 2번째 놀랐다는 거예요. 또 이 어려운 문제를 많은 수험생들이 한 문제 이상 맞힌 것에 3번째 충격을 받았고요. 마지막으로는요. 제가 앞으로 풀어야 할 문제라는 사실에 4번째 충격을 받았다는 거예요. 초등학생이 너무 조리 있게 말을 잘하지 않아요? 예. 마지막은 아닐 겁니다. 왜냐면 이 친구가 수능을 볼 때쯤이면 교과 과정이 또 바뀔 거거든. 그럴까요? 아무튼 이 초등학생은 이런 얘기를 마지막에 붙였어요. 제가 수험생이 될 때쯤이면 하나만 정답을 강요받는 것이 아니라 다양성이 존중받는 세상이 될 수 있을까요? 이런 질문을 던졌거든요. 과연 이 초등학생의 질문에 대해서 명확한 대답을 할 수 있어야 아까 얘기 드렸던 노벨 과학상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예. 국가에서 치르는 가장 중요한 시험 중에 하나라고 하는 수능 시험이 원작자마저 이해를 할 수 없는 문제들로 도배가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게 뭐예요? 문제를 낸 사람, 문제를 푸는 사람 장난한다는 거 아니야. 본질과는 동떨어진. 그렇죠. 이것도 목적과 목표가 헷갈리고 있는 거죠. 아니 근데 저는 이 초등학생이 장래에 노벨 과학상을 받지 않을까 이런 기대가 드는데요. 너무 말을 잘해. 4번 충격받고 평범해질 것 같아요, 저는. 아 그럴까요?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 완주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트 투척, 댓글 남기기, 계좌 후원 등 다양한 방법으로 힘을 보태주세요. 계좌 정보는 경제브리핑 팟빵 공지 코너에 있습니다.